우크라이나 기자한테 들은 건데, 전쟁 초기에 북한산 미사일의 정확도가 형편없이 낮아가지고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북한이 먼저 우리나라한테 전쟁을 걸 건데 그러면 미사일을 가장 먼저 쏠 거란 말이에요. 미사일이 가장 빠르니까. 한국형 대량 응징보급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미사일 보급량과 폭격량이 굉장히 많고 북한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위치된 대한민국의 맛을 볼 것이고, 북한은 일주일 동안은 아주 괴롭고 지옥 같은 영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다르게 북한은 지도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우리 국방력서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상군이 북한이 약 110만 명, 한국이 약 55만 명인데 지금 55만 명에서 지금 50만 명 이하로 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북한군의 주력은 사실 재래식 무기가 많다. 뭐 한국 전차의 2배 이상 이렇게 하고, 국방 비교 표를 검색하시면 한국이 북한보다 많은 건 헬기밖에 없어요. 물론 이것이 모든 군사력을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북한의 군사력은 항상 낙후되었다는 말을 하는데, 가령 이제 북한의 선군호라든가 폭풍호라는 최신 전차들은 원래 T-60이, 그러니까 만든 지 거의 60년이 넘는 그런 이제 오래된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차에 형편없다, 뭐 항공기도 이제 가장 최근에 수입한 항공기가 40년 전의 항공기다, 이래서 낙후된 걸 좀 강조를 하는데, 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실 질적으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이제 대한민국 군이 북한군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제 이기느냐, 그냥 얼마나 작게 피해를 입느냐, 이게 좀 다른 이야기라서 이기는데 대한민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 사실 이긴 게 아니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상에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북한군이 예전과 달리 재래식 무기 투자에도 좀 신경을 쓰고 있어서 이게 좀 긴장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이냐면 이제 북한이 한국처럼 방산 전시회를 하면서 신무기를 내놓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북한이 북한판 흑표 전차, 그 다음에 북한판 K9 전차 같은 거를 이제 선보이고 실제 사격을 하고 있어서 미사일이나 대량 산세형 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이 발전되는 것도 있고, 가장 걱정되는 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입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이제 그렇게 많은 병력들을 솔직히 러시아에 전사를 보냈으면 북한군이 우리나라 남침은 안 할 거라 생각은 하고요. 다만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돌아왔을 때 이 전투 기술을 어떻게 북한군한테 전파하는가에 따라서 걱정거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실전 경험이 거의 없었던, 그러니까 월남전에서 북한 조종사들이 미그 전투를 몰고 북베트남 편에 들어서 전투를 했던 이후로 북한군의 실전 투입 이야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시리아에 용병이 가 있다, 이런 좀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가 있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이 대량 파병된 거는 북한 역사상 최초의 일이고, 그 다음에 인명피해가 엄청납니다. 인명피해가 엄청나다는 건 실전에서 온몸으로 그 전투의 위험성, 그 다음에 특히 드론과 전자전이 난무하는 현대전이라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몸소 겪었기 때문에, 아마 북한군의 병력들이 북한으로 돌아왔을 때 그 실전 경험을 북한군에 파급시키면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국군은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동안 꾸준히 이제 해외 파병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발전, 그리고 한미연합에 기초해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했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우리가 아직도 우세하다 할 수 있으나, 요런 이제 북한군이 일종의 퀀텀 점프를 할 수 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기술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지상군 쪽에서는 이게 중심이고, 공군력에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우세합니다. 이제 북한은 미그 29, 미그 23인데 이게 2.5세대 3세대 전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F5라고 하는 3세대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군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북한이 숫자가 많지만 실제적으로 그 비행 가능한 비행기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한국은 F-35A, F-15K, KF-16 등 주력 전투기가 이제 4.5세대 전투기로 최신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데, 1대1로 공중전에서 붙으면 북한 공군의 모든 전투기들을 일방적으로 학살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숫자가 북한군이 많고, 여기다가 북한의 신형 무기가 있어요. 두 가지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북한의 공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이제 북한판 암람, 그 다음에 조기형 무기가 나와서 이게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군력의 경우에는 총 톤수라 해서 모든 배의 무게를 합친 걸로 해서 해군력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군이 총 톤수가 2부터 3이 다 합친 것보다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가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배를 많이 건조하고 있는데, 이 톤수, 그러니까 숫자 측면에서는 북한이 한국보다 아직도 많습니다. 소형함 위주로 돼 있는 데 있어서 다만 이제 현대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있고, 잠수함을 많이 건조해서 이제 40척에서 50척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잠수함들은 굉장히 낡고 오래돼서 시끄럽습니다.
잠수함의 장점은 은밀하게 침투를 해가지고 적한테 들키지 않는 게 장점인데 구형 잠수함이다 보니까 좀 시끄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함보다 훨씬 격파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들이 게릴라전을 벌이는 걸 좀 경계해야 되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북한 해군과 큰 차이가 없었다가 최근 3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서 한국형 이지스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정조대항함, 세종대항함 이런 것들이 있고 충남함 이것도 한국형 이지스함, 독자적으로 만든 호위함들, 그다음에 도살함 장급을 비롯한 잠수함 전력들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북한 해군을 압도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최신 기술을 개발한 신형 무기 그러니까 고스트 커맨드라고 하는 무인 드론, 무인 함정, 무인 잠수정들에 대한 계획을 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유무인 작전 지휘 통제함이라 해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일종의 항공모함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미사일과 핵무기인데 당연히 대한민국은 핵무기가 없고 미사일 전력이 북한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미사일 전력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좀 오해입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맞으나 미사일 전력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북한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 모두 갖추고 있고 SLBM에다가 지금 화산으로 불리는 전술핵 탄도까지 개발해서 공개했는데 한국과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이제 중장거리는 사용을 안 할 것이고 이제 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3 탄도미사일들 주력이 될 것이고 극초음속 미사일들도 몇 개 시험적으로 발사된 것을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이제 핵심 세력은 미사일 전략 사령입니다. 주로 현무를 많이 운용한다 해가지고 알려져 있는데 이 현무는 탄도미사일도 있고 순항미사일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특징을 모두 가졌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틀린 것이고 현무2, 현무4, 현무5는 탄도미사일이라 해서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높게 올라갔다가 정점고도에서 내려갈 때는 이제 자유낙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종말에 이제 빠른 속도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을 말하는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지만 고도가 높아가지고 탐지는 쉬운 편입니다. 크루즈 미사일은 비행기 같은 건데 단순히 비행기같이 날개가 달리고 제트 엔진이 달린 것뿐만 아니라 저공 비행을 합니다. 저공 비행을 하면 뭐가 좋냐?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상에 레이더가 있으면 레이더의 그 저공 탐지 범위는 아주 제한됩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저공 비행을 해서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그래서 현무3가 있고 현무3는 초기에는 500km에다가 지금 1500km까지 있고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km, 800km 미사일 협정 제한이 있다가 이제 완전히 없어졌고 가장 강력한 현무5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8톤 탄두로 핵무기나 핵미사일을 갖추지 않은 미사일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괴력과 관통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행 미사일 중에서는 최고다. 그리고 수량면에서도 상당한 숫자가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비대칭 전력이라 할 수 있는 비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래식을 반대말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는데 원래는 대량 살상 무기라 해가지고 핵, 화생방, 살균 무기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드론이라든가 뭐 AI, 뭐 해킹 이런 것도 포함돼서 비대칭 전력이다. 그래서 대칭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거는 재래식 전력이 아닌데 그래서 적이 대응하기 어려운 무기들을 이야기합니다.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지금 연간 핵무기 5개 정도 이상은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50기 정도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서 우리나라한테 위협인데 단순히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쓸 수 있다면 쓴다고 하면 지구상에서 이제 지도에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핵 억지를 의도한다. 다만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 연합사령부에서의 확장 억지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무인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하기 전에도 무인기를 자주 많이 썼어요. 아마 기억하신가 모르겠는데 성주 사드 기지를 북한 드론이 촬영했다 걸리거나 아니면 북한 드론이 한국에 와서 추락했다. 이게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전에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을 어떻게 만드는지 배워와서 지난해에는 10여 종의 그 신형 드론들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세별 4형, 세별 9형이라 해서 미국의 프레데터 리퍼 무인기, 그 다음에 글로브로크 무인기를 복사한 무인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드론 전력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나 문제는 이제 북한 드론의 보유량에 대해서는 추정치만 있고 확실한 내용이 없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뭐 10만 기 이상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건 검증이 어렵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대급, 사단급, 군단급 뭐 중고형 무인기 이렇게 다양한 무인기가 있지만 숫자 측면에서 약한 게 사실이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쓰이는 FPV 자폭 드론 이건
적은 뭐 100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전차를 막 부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좀 화제가 된 건데, 요거 관련해서는 좀 아직 전력화가 느린 편이고,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산하에서 이제 여러 가지 드론들을 만들어서 S1 드론, S2 드론, 뭐 S8 드론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GPS 전파 방해를 하면 그 전파 방해하는 것을 추적해서 파괴하는 드론, 이런 것도 있고, 병사가 이제 등짐을 치고 메고 다니다가 발사를 한 다음에 적 지휘관이라든가 중요 장비를 암살할 수 있는 암살용 배 폭약 뭐 이런 것도 있고, 기타 스텔스 무인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연구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화학 무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제 대량 보유했다, 이건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는 보유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걸 추정을 하는데, VX나 사린가스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의심되고 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 조약에 맞춰가지고 대량 폐기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아직도 열심히 폐기하고 있다. 어디에서 그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폐기를 계속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요까지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사이버 전력이에요. 북한의 사이버 전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북한의 해커를 사용해가지고 돈 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는 방글라데시 은행 자체를 자기가 북한 해커들이 막 먹은 적도 있었고, 최근에 가상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활성화되고 된 다음에 비트코인을 뺏는 그 강탈 활동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좀 가벼운 걸로 치자면 대한민국 PC방 같은 데다가 이제 악성 코드를 넣어가지고 채굴을 시킨 적도 있었고, 비트코인이 직접 뺏는 것에서 국제 수배가 된 적도 있었고, 이것들을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회 기반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이걸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만들면 우리나라는 놀고 있는가? 놀고 있지 않으나 철저히 기밀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엄청난 전략적 자산으로 사이버 사령부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해킹이나 이런 걸 방어하는 부대인데, 방어를 하려면 공격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비밀로 남을 것입니다. 왜냐? 이런 사이버 사령부나 이런 그 사이버 전쟁에서 핵심은 악성 코드 혹은 취약점을 탐지하는 건데, 쉽게 말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이거라서 전쟁이 나지 않을 때 이런 사이버 전력을 쓰면 이거 손해예요. 전쟁이 났을 때 써야지 효과가 있는 것인데, 좀 예시를 들을 수 있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사이버 전력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노출이 됐는데, 가령 이란과의 그 전쟁을 하기 한참 전에도 이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란 핵시설에 있는 장비들을 고장내는 스톡스넷이라는 아주 지능형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적도 있었고, 헤즈볼라 간부들 잡기 위해서 레바논에 있는 뭐 특정한 제품의 삐삐들을 폭탄으로 터뜨리는 이런 것도 사이버 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한 번 쓰면 바로 대응해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회용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든가 대한 선진국들은 이런 사이버전 연구를 하면서 전쟁이 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의 연구를 하지만, 전쟁이 나기 전에 결코 사용하지 않고 우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이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연결이 돼 있고, 북한의 사이버 전력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전산망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충분히 대응은 할 수 있으나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저도 몰라요. 이게 정말 큰 기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질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잘못된 국가 시스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뭐 5개년 계획을 놔서 5년 뒤에 뭘 만들어라, 뭘 내놔라 이렇게 했을 때, 김정은이 뭐 쏘고 확인을 안 한다. 완성되는 거 확인하지, 걔가 뭐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개발 과정이나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몇 년도까지 만들려나 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가라로 만들어낸다. 가라로 만들어낸다는 게 아주 가짜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험평가나 테스트 과정이 무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기 개발해서 그걸 만드는 것보다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게 더 돈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문제가 생긴다. 여기에 대해서 예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하기 전에 미사일을 먼저 쐈어요. KN-23이라고 하는 탄도 미사일로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를 향해서 가장 많이 조준하는 미사일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군이랑 러시아랑 미사일이 호환된다 해서 수입해서 가서 썼는데, 이거는 이제 러시아 쪽 자료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기자한테 들은 건데, 전쟁 초기에 그 북한산 미사일의 정확도가 형편없이 낮아가지고 약속된 것보다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미사일의 정확도는 CE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쐈을 때 50%의 미사일이 몇 미터 안에 떨어지는가, 이런 확률을 했을 때, 원래 북한군이 말한 거는 뭐 100m 이하라고, 한국산 현무 미사일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한테 말했나 봐요. 근데 실제로는 400m 이하, 500m 이하로 전혀 엉뚱한 데를 공격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 최고의 미사일 책임자가 러시아에 파견됐는데
그냥 연구소에 간 게 아니라 현장에 급파해가지고 현장에서 문제를 수정해서 지금은 100m까지 낮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면 가라는 걸 만들어가서 김정은도 속였으니까 실제로 써보니까 이게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비슷한 걸로 최현암 사건이 있습니다. 최현암이라고 하는 이제 신형 구축함을 이제 얼마 전에 건조해냈는데 청진에서 건조한 구축함들이 진수를 하다가 물이 들어가서 좌초가 됐어요. 배를 만들었을 때 도크라는 게 있어가지고 만들고 난 다음에 문을 닫고 물을 채워 넣어서 띄우거나 아니면 슬라이드 런칭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상에서 배를 다 만든 다음에 옆으로 밀어가지고 진수시키는데 옆으로 밀었을 때 이 부실 공사를 했던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넘어졌을 때 아예 그냥 거꾸로 가라앉은 거죠.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다시 건져내긴 했는데 북한군이 전력화를 너무 빠르게 생각해서 원래 이 진수식을 할 때 완성된 상태에서 진수를 하지 않거든요. 배는 건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인테리어 공사는 물에 띄우고 나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신형 구축함에 대해서 김정은이 빨리 보여주고 빨리 실전에 배치하라니까 이 1번함 그러니까 최현암 같은 경우에는 진수하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바로 미사일을 쐈어요. 이 말은 미사일과 수직 발사기 레이더 같은 거를 다 만들어 놓고 진수를 했다 이런 방식인데 그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것들이 그렇게 일정이 빠른 상태에서 그 일정에 쫓겨나면서 만든 게 검증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침몰한 구축함 같은 경우에도 다시 우리가 세워가지고 진수를 시켰는데 그 침몰했을 때 뭐 우그러진 것도 있을 것이고 안에 전자장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침몰의 원인이 무게중심을 못 맞춰서 이게 부끄러졌으니까 원래 안에 장비가 없었으면 이게 섰을 건데 이게 거꾸로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 침몰해서 다시 세웠지만 장비는 물에 젖은 상태다. 물에 젖은 레이더나 미사일들이 잘 작동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이게 북한식 개발인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아주 익숙하죠. 까라면 까라는 분에게 잘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정확한 계획과 일정, 합리적인 목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해야 잘 되는데 우리한테는 다행이지만 북한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공산당 이땅 독재, 김정은 이땅 독재에 의한 이런 무리한 스케줄과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상당히 문제점, 특히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작전 계획이라 해서 북한의 전쟁 상황에 이런 데 있을 때 대응하는 것이 있고 옛날에는 5027 썼다가 지금 5015로 바뀌어졌는데 여기 대해서는 기밀이라서 제가 알지 못하나 여러 가지 간단한 상황 같은 걸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의 특수전 능력이죠. 특수작전부, 특수8군단 뭐 이런 것들 특수부대들이 북한이 세계 최대의 특수부대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규모상으로 세계 최대이고요. 이들은 경보병이라고 하는데 경보병이라는 게 대한민국 병과에는 없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그냥 보병이랑 똑같은데 군장이 가볍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서 완전 군장 행진을 했을 때 뭐 천리해군 이야기도 하지만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군장을 줄인 상태에서 몇백 킬로 이상을 걸어서 훈련하는 이런 보병들이 특수군대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비가 적지만 이들이 이제 침투를 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좀 어렵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특수부대도 사실 제가 말한 북한 무기처럼 너무 보여주기에 치중돼서 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한국군도 약간 열심히 있는데 특수부대 시험을 하면 막 그 돌로 머리로 이제 돌 깨고 이런 것들 하거나 아니면 뭐 피 흘리는데 이렇게 전투를 하고 이게 실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보는 사람들 즐거우라고 하고 특수부대를 훈련 시간을 뺐고 그 훈련 성과 더 총을 잘 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실력이 낮았다가 최근에 이제 앞서 말했듯이 우크라이나 지금 파병을 때문에 북한의 특수작전군이 송두리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훈련들이 굉장히 시전적으로 바뀌고 있고 가장 먼저 바뀐 게 이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로 일단 전쟁 초기의 특수부대들이 걸어서 내려오고 이런 것은 좀 어려우나 잠수함이라든가 항공기를 사용해가지고 후방에 침투하는 것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험을 생각하면 굉장히 위협적이다. 그리고 그래서 후방 지역에 대한 피해를 초기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북한은 그럼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생각했을 때 항상 북한이 선제 공격이 일어난다 이런 시나리오를 많이 짜세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먼저 선제 공격을 할 리가 없다고 보통은 생각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러길 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선제 공격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KAMD, K체인, KMPR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대응하는데 여기서 K체인이 문제예요. K체인이 뭐가 문제냐면 북한이 먼저 우리나라한테 전쟁을 걸 건데 그러면 미사일을 가장 먼저 쏠 거란 말이에요. 미사일이 가장 빠르니까. 그럼 미사일을 쏘기 전에 이걸 파괴해야 된다는 개념이 K체인인데 미사일을 쏘기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우리나라에서 쏠지 아니면 훈련일지 이거 구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북한이 선전포고를 할 정도로 양심 있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첫발 미사일 선제 공격을 사실 키위체인은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북한이 미사일을 이미 발사하고 난 다음에 2차 발사 이런 걸 막을 때 키위체인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미사일 쏘는 것은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막는 것이 또 KAMD라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고, 사드 천공 패트리어트로 구성되는 3단계 방어막이고 이제 4단계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상당히 우리나라는 견고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보니까 이란이 북한처럼 미사일을 많이 쏘는데 이제 드론도 섞어서 쏘네요. 근데 이스라엘군이 또 상당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뭐 아이언돔이라든가 에로 이런 국산 미사일, 패트리어트, 사드 다 가지고 있는데 너무 미사일이 많으니까 용역 미사일이 부족한 거예요. 왜 부족한 거면 이게 수학적으로 미사일 하나를 요격할 때는 최소한 2발의 용역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 미사일 한 발이 그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때 90%의 확률로 요격을 해도 그 10%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막 100발 쏘면 10발이 실패한다는 거기 때문에 2발을 사용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요격을 하는데, 그래서 요격 미사일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북한이 처음에 기습 공격을 할 때 우리 요격 미사일보다 많거나 준비가 안 된 것보다 준비된 것보다 더 많은 미사일 쏘면 이것은 맞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초기에 어느 정도 좀 심각한 피해들이 수도권 중심,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군기지, 해군기지에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초기부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논의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북한이 섞어 쏘기 전략을 어떻게 쓰는지가 전쟁 초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말한 대로 이제 드론 한 대가 1,000만 원에서 1억 정도 하는데 그걸 10억짜리 미사일로 파괴하면서 우리가 손해고, 이런 손해를 북한이 강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KMPL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형 대량 응징 보급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미사일 무력량과 폭격량이 굉장히 많고 북한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폭격할 수 있으나, 핵심은 북한이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니니까 전쟁 초기에 공군기지를 얼마나 방어하는가 요게 돼 있고, 첫날에 그냥 북한의 첫 공격에 우리나라의 공군기지나 아니면 해군력, 이게 그 미사일 사령부가 80% 이상 살아남으면 북한은 그 남은 일주일 동안은 아주 괴롭고 지옥 같은 영토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위치된 대한민국의 맛을 볼 것이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핵을 쓰는 상황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은 사실 북한을 이길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핵무기도 필요 없고 한미동맹도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문제는 민간인 사망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잘 작동되고 그 북한이 이제 핵무기 쓰는 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막는다 해도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수도권을 비롯해서 엄청난 인명 피해가 예상되고, 이걸 막기 위해서 한미연합 자산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든 이길 것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다르게 북한은 지도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민간인 피해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군사라든가 외교, 그다음 남북 관계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남북한의 전쟁 시나리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군이 요즘 트럼프 정부이기 때문에 한국에 얼마나 지원을 해줄지 굉장히 걱정스럽긴 한데, 대한민국 자체의 능력만으로 이제 그다음 자체 재고만으로도 북한을 괴멸시키는데 일주일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미국이 도와준다면 더 줄어들 수 있으나, 재래식 무기 보유량 자체가 우리가 이제 전쟁이 날 때 전 세계에 있는 미군 자산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한 번에 융단 폭격을 한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알수록 우리는 북한이 제2차, 3차 공격을 가져서 민간인 폭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종적으로는 어떻게든 대한민국은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는데, 인명피해를 줄이려면 최소 시간에 최대 화력을 부어야 된다. K9 자주포든 공군의 폭격기든 아니면 한미연합사령부의 자산이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